예술이란 어쩌면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의 파동 같은 것일지 모릅니다. 때론 한 줄의 시가, 때로는 바람결에 나부끼는 풀잎이 되어 다가오는 어떤 떨림 말이죠. 그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캔버스 위에 물감을 얹어 한다는 건 단순히 형체를 복제하는 행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내를 자꾸만 밖으로 끌어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득 그 붓 끝에서 돋아나는 색들이 고통인지 희망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짙은 온기를 머금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겨울 아저씨, 아니 봄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처음에는 계속 쭉 겨울 아저씨라고 불리고 싶었는데 며칠 전에 몇몇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하셨어요. 봄이 왔잖아요. 왜 아직도 겨울 아저씨야?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계절마다 이름을 달리 써보는 것도 참 즐겁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여기 강릉은 4월까지도 눈이 한 번 내리면 막 30cm씩 쌓이고는 하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봄 아저씨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려 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 아저씨 되고 그 뒤로는 여름 아저씨, 또 가을 아저씨로 이어갈 생각입니다. 사계절이 제각각 아름다운 우리나라에서나 4개씩이나 되는 닉네임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이렇게 행복한 북튜버 어디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니 이제부터 새롭게 거듭난 저에게 봄 아저씨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라고 댓글로 환영 인사를 해주실 차례겠지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인사 같은 거 제때 안 해주고 그러면 이 아저씨가 또 막 삐쳐가지고 알잖아요, 그죠? 오늘 들려드릴 책 지친 하루의 끝, 오직 나만을 위해 열려있는 위로의 미술관. 지은이 진병관 펴낸 곳은 빅핏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예술이라는 이름의 문을 두드려 왔습니다. 그것이 모네의 연못이었건 르누아르의 찬란한 햇살이건 마티스가 뿌려놓은 듯한 강렬한 색감이었건 말이죠. 이 책 위로의 미술관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날, 유난히 애쓴 날, 외로운 날, 그리고 휴식이 필요한 날에 마주하면 좋은 작가들의 그림을 조심스레 꺼내어 보여줍니다. 잃어가는 시력에 굴복하지 않았던 모네, 온 세상이 저주처럼 버겁게만 보였던 렘브란트, 너무도 늦은 나이에 붓을 잡았으나 무려 1600점의 작품을 남긴 그랜마 모지스. 이들이 그려낸 선과 색은 어디까지가 한 사람의 꿈이고 어디부터가 현실인지 모호하게 스며들어 사람들의 삶에 조용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저자는 책에서 25명의 화가가 맞닥뜨렸던 극도의 고통과 절망이 어떻게 다시금 따뜻한 기적이 되어 우리 앞에 서게 되었는지를 깊숙이 파고듭니다. 마치 고요한 라디오 부스 안에서 저마다의 그림을 꺼내서 들려주듯이 화가의 삶과 시대적 배경, 그리고 탄생한 작품들의 이야기가 차분하게 흘러나옵니다. 그 풍경 속에 서 있다 보면 거대한 고난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예술가들의 뜨거운 숨결이 전해지면서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는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휴대폰 화면의 그림과 함께 들어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그림의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프롤로그. 이 미술관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하늘길이 열리고 파리를 찾는 이가 조금씩 들면서
다시 미술관에서 작품 해설을 하는 일이 잦아졌다. 하지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듯하다. 어떤 날에는 다시 모든 게 예전처럼 괜찮아질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날에는 당장의 불확실한 상황에 걱정과 불안이 앞선다. 그럴 때마다 나는 수백 번도 더 해설해왔던 예술가들을 떠올렸다. 늦었다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한 나이인 75세에 붓을 잡기 시작한 그랜마 모지스. 모든 것을 얻었다가 모든 것을 잃었던 렘프란트. 시련을 자양분 삼아 더 단단하게 성장했던 쿠르베와 발라동. 부족한 환경, 치명적인 육체적인 결함 같은 결핍을 오히려 재능으로 꽃피운 무하와 로트레크. 물론 위대한 예술가들과 나의 삶을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누구도 쉬운 삶을 산 이는 한 명도 없다는 것. 우리는 매일 좌절을 경험한다.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때때로 사람으로 인해 상처도 받는다. 이해받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며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한다. 그런데 부족해서, 고통스러워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서, 너무 늦어서, 오히려 모든 절망을 경험했기에 모두를 위로할 수 있었던 예술가들이 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에서 그들은 어떻게 자신을 믿으며 옳다고 생각한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었을까? 극도의 절망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이 책 위로의 미술관은 이러한 개인적인 물음에서 탄생한 그러나 누구나 공감할 만한 따뜻한 그림들이 모인 곳이다. 위로의 미술관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날의 그림들로 누가 봐도 늦은 나이에 두려움 없이 도전했고 무엇보다 다른 이의 시선과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던 작가들의 작품을 주로 다뤘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한계짓고 지레 안 될 거라 여기지 않는다면 늦은 시점이라는 것은 결코 없음을 깨닫게 된다. 2장에서는 타고난 결핍,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 폭력적인 시대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삶을 산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유난히 애쓴 날, 이 페이지를 열어봐 주었으면 한다. 3장은 외로운 날들의 그림들로 홀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에서 오히려 새로움을 창조해낸 예술가들을 만난다. 마지막으로 4장은 휴식이 필요한 날의 그림들로 일상에 쉼과 행복이 되어주는 존재들을 다룬 작품과 그 자체가 위로와 치유가 되는 작품들을 소개한다. 이처럼 위로의 미술관 속 작품들은 지친 하루의 끝, 가만히 책장을 열어줄 당신만을 위해 놀랍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오롯이 품고서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화가들과 그들의 작품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이 미술관을 나서는 순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늘어진 뱃살과 처진 가슴, 이게 진짜 나야. 수잔 발라동. 마리 클레망틴 발라동의 태생은 미천했다. 가난한 이들이 살았던 몽마르트에서 아버지의 존재조차 모르고 태어난 아이는 세탁소 일을 하는 어머니 손에 자랐다. 초등학교만 간신히 다닌 발라동은 가난한 집안 사정에 도움이 되어야 했기에 공장 직원, 가게 점원, 식당 웨이트리스, 서커스 단원 등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 했다. 서커스단에서 고기로 일하며 인기를 얻은 것도 잠시 그는 공중근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일을 그만둔다.
이후 발라동은 15세의 나이로 몽마르트 화가들의 모델이 된다. 낯선 사람 앞에 서는 일이었음에도 발라동에게는 타고난 모델의 능력이 있었던 듯하다. 스스로 예명을 마리아라고 짓고 활동하며 피비 드 샤반, 툴루즈, 로트레크, 오기스트 르누아르, 에드가르 드가 등 많은 화가 사이에서 능력 있는 모델로 소문이 났고 몽마르티의 꽃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나 그 시절 모델이라는 직업은 캔버스 앞에 서는 것 이외에 화가들과 모호한 관계를 맺기도 하는 선망받지 못하는 일이었다. 발라동은 18세의 어린 나이에 아들 모리스를 낳는다.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 확실치 않았기에 아이는 성을 가질 수 없었고 발라동은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계속 모델 일을 이어간다. 꽃이 아닌 내가 되는 법. 발라동은 모델로서 인기가 여전했음에도 자신을 꽃 같은 존재로만 가두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델 일을 하는 틈틈이 화가들의 작업을 어깨너머로 바라보며 그림 그리기에 관심을 가졌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예술 세계의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선다. 습작을 그려가던 그녀의 그림 실력을 발견한 이는 화가 로트레크였다. 그는 모델 발라동을 그리던 화가에서 조언자이자 친구가 되었고 발라동이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발라동이 나이가 지긋한 화가들의 모델 일을 자주 했기에 수산나와 장로들이라는 성경 속 이야기에서 수잔이라는 이름을 따와 새로 지어준다. 그리고 더 나은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드가에게 그녀를 소개한다. 발라동은 드가에게 그림을 배우며 드디어 누군가의 연인이나 모델이 아닌 화가 수잔 발라동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1894년 프랑스 여성 화가 중 최초로 국립예술협회에 가입해 남성 화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화가로 자리 잡는다. 화가가 된 이후 발라동은 19세기 여성들의 문법과 다른 삶을 산다. 비록 인연이 맺어지지는 않았지만 장애가 있는 로트레크에게 먼저 청혼을 하기도 했고 무명의 음악가 에릭 사티와도 짧지만 뜨거운 사랑을 한다. 몇 번의 사랑이 지난 후 1896년 부유한 증권 중개인과 결혼하며 안정된 삶 가운데 화가로 살아가는 듯했지만 1909년 화가 지망생이자 모델이던 앙드레 우터를 만나 삶의 큰 전환기를 다시 한번 맞이한다. 자신보다 21살이나 어렸던 우터와의 사랑으로 세간의 갖은 비난과 따가운 눈총을 받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새로운 사랑을 선택한 것이다. 남성의 누드를 그리는 여성 화가. 발라동은 자신을 질타하는 세상에 아담과 이브라는 그림으로 답을 대신한다. 작품 속 에덴 동산에 발라동과 우터가 아담과 이브가 되어 등장한다. 이브로 변신한 그녀는 금단의 열매 사과를 향해 손을 뻗고 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지겹도록 보아온 과거의 그림과 다르다. 신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나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아담과 이브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그녀는 즐거운 표정으로 사과를 따고 낙원의 분위기는 평화롭기만 하다. 게다가 이브를 유혹한 뱀도 보이지 않는다. 발라동은 자신이 선택한 사랑이 누군가의 유혹으로 저지른 실수가 아니며 어떠한 자책이나 후회도 없고 이 영원한 낙원에 머물 것이라고 말한다. 여성 화가가 최초로 그린 남녀 누드였던 이 작품은 같은 해 가을 살롱에 출품되며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 여성 화가도 드물던 시절에 남성 화가들의 전유물이었던 누드화를 여성 화가가 그린다는 것은 보수적인 사회에서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더욱이
여성이 남성 누드를 그렸다는 것은 이브가 사과를 딴 것만큼이나 금기에 대한 도전이었다. 결국 주최 측의 반발과 비난이 이어졌고 발라동은 남성의 성기를 포도잎으로 가리는 선에서 절충한다. 발라동의 삶은 당당함의 연속이었다. 거친 환경에서 자란 그녀에게 부르주아들이나 따지던 체면은 중요하지 않았다. 발라동은 우토와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자 남편과 이혼하고 우토와 재혼한다. 그리고 1914년 독립미술가 전시회에 다시 한번 남자 누드화를 출품한다. 그물 던지기는 우토를 모델로 하여 어망 던지는 남성의 연속 동작을 그린 작품으로 젊음을 상징하는 율동성과 힘이 느껴진다. 하지만 남성에 대한 여성의 성적 욕망을 드러낸 작품이라며 원색적인 비난과 공격을 받기도 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부르주아 출신의 여성 화가들이 가정의 행복함을 그릴 때 발라동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했고 그리고 싶은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여자가 남자의 누드를 못 그릴 이유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발라동은 과거의 전통을 거부하며 시대를 앞서간 화가였다. 여성의 누드를 그리는 여성 화가. 발라동의 작품 중 가장 높이 평가받는 것은 여성 누드 작품들이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후부터 여성의 누드를 그렸지만 수작은 그녀의 나이 40이 넘어서야 그려진다. 20세기 초까지 대부분의 남성 화가가 그린 여성 누드는 우윳빛 살결에 날씬한 몸매를 가진 남성의 욕망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려졌다. 하지만 남성의 누드를 그리며 금기에 도전했던 그녀는 여성의 몸을 솔직하게 그린다. 수잔 발라동의 목욕하는 여인들은 강렬한 배경색을 바탕으로 앉아있는 여인들을 검은 윤곽선으로 표현했다. 강조된 인물들에게서는 힘이 느껴지고 마치 고갱이 살던 퐁타방의 스타일이 느껴지는 것도 같다.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의 머리카락을 매만져 주는데 여인들의 늘어진 뱃살과 처진 가슴이 숨김없이 표현됐다. 그녀의 누드화는 예쁘지도 에로틱한 분위기를 풍기지도 않는다. 발라동은 여성의 누드를 통해 진실한 여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남성의 시선에 갇힌 여성의 몸이 아닌 뚱뚱하고 처진 몸 또한 진짜 여성의 몸이며 생생한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한다. 푸른 방에 그려진 여인은 누드는 아니지만 당시 그녀가 얼마나 전통적인 회화의 주제에서 멀어져 있었는지 알 수 있다. 파란 시트 위에 비스듬히 누운 여인은 책을 다 읽었는지 편안한 옷차림으로 담배를 피우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여성들에게 강요된 고분고분하고 단아한 이미지라고는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 다른 문법으로 살아가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19세기 유럽 사회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전문 교육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미술 분야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중산층 여성도 화가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시절, 수잔 발라동이 화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타고난 예술적 소질은 물론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주체적인 삶은 작품에도 영향을 주어 전통 회화를 거부하며 그만의 강렬한 작품을 탄생시킨다. 특히 발라동은 중세 이후 언제나 남성의 전유물이자 남성의 시선으로만 그려졌던 여성 누드화를 여성의 시선으로 표현한 화가이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며 여성의 몸을 주인에게 돌려준 최초의 화가로 기록되고 있다. 필사의 노력이 부질없다 하더라도 이반 아이바좀스키
중세시대 때 유럽 상인들은 진귀한 물건과 기술을 찾아 동방으로 향했다. 무사히 다녀올 수만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었기에 많은 이가 그 길을 떠나고는 했다. 하지만 1453년 오스만 제국이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킨 뒤 무역길을 독점하자 유럽의 변방 포르투갈 왕국은 바다로 눈을 돌린다. 먼 바다로 나가는 행위란 죽음을 뜻할 정도로 바다는 오랫동안 인류에게 동경과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자연과 끊임없이 투쟁하며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15세기부터 시작된 대항해 시대는 300여 년간 이어진다. 비록 인간의 지독한 탐욕과 착취로 얼룩진 역사였지만 멀고 먼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항해는 인간의 로망을 충분히 자극했고 각종 창작물의 소재가 된다. 16세기부터 해양 소설이 출간되었고 해적을 영웅시하거나 사라진 보물선을 찾아가는 탐험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다양한 콘텐츠의 소재가 되고 있다. 최고의 해양 화가가 그린 바다 풍경. 소설뿐 아니라 미술 분야에서도 광활한 바다를 그린 화가들이 탄생했다. 그중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양 풍경 화가로 평가받는 이가 바로 이반 아이바좀스키다. 크림반도 바다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평생을 걸쳐 6천여 점의 그림을 남겼고 그중 절반이 정교한 바다 풍경을 그린 작품이다. 어린 나이에 이미 탁월한 그림 실력을 보인 그는 러시아 최고의 미술교육 기관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미술 아카데미에 유학을 갔고 학교에서 각종 대회에 상을 받을 정도로 앨리스 코스를 밟는다. 이후 국비 유학의 기회를 얻어 이탈리아에서도 인기를 얻으며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에게 금메달을 받았고 그의 명성은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까지 거침없이 뻗어나간다. 25세 이미 해양 풍경 화가로 유명해진 그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개최된 국제 전시회에서 유일한 러시아 출신 화가로 참여하기도 한다. 유럽의 주요 국가와 도시를 방문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아이바좀스키는 러시아 해군 공식 화가로 임명된 후 러시아 해군의 탐험에 여러 번 참여한다. 그는 더 넓은 세상을 여행하며 작품을 그렸고 유럽의 많은 권력자가 그의 작품 수집에 열을 올리며 유럽 최고 해양 풍경 화가로 평생 칭송받는다. 아이바좀스키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치 감상자가 실제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그는 바다를 숱하게 여행하며 자신이 본 풍경을 사전 스케치하지 않고 작업이 시작되면 기억한 내용을 캔버스에 간단히 스케치한 후에 그대로 채색을 이어갔다고 한다. 그는 성공 이후 고향인 작은 마을로 돌아가 주민들을 위해 우물을 설치하고 미술관을 건설하는 등 자선가로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긴다. 말년 10년 동안은 초상화를 그리는 새로운 도전도 했지만 해양 풍경화에 비해 크게 성공하지는 못한다. 평생 바다를 그린 이유. 아이바좀스키의 고향은 크림반도의 바다마을 페오도시아다. 어릴 적부터 바다는 익숙하고 친근했지만 그가 평생 바다를 그린 이유는 낭만주의 예술의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19세기 유럽에서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예술에서 영감을 받아 합리적인 이성과 논리를 중요시했던 신고전주의가 쇠퇴하고 있었다. 신고전주의는 프랑스 대혁명과 함께 크게 발전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시간이 흐르며 혁명 정신을 그리는 것보다 혁명 정부의 입맛에 맞는 그림만을 주로 그렸고 아이바좀스키가 살던 당시의 러시아 상황은 더 심각했다. 러시아는 나폴레옹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사회가 혼란했고 황제 니콜라스 1세는
오히려 자유주의 운동을 탄압하며 자신과 반대되는 세력을 숙청하는 폭압 정치를 펼치고 있었다. 프랑스 예술가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예술가는 혼란스러운 정치 환경에 환멸을 느꼈고 자로잰 듯한 이성적인 예술이 아닌 자신의 감정과 공상을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낭만주의 예술을 탄생시키며 감성적인 색과 강렬한 붓터치를 통해 환상적이고 이국적인 주제를 주로 그려나갔다. 알바 좀스키 또한 영국 화가 윌리엄 터너에게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바다를 평생의 주제로 삼는다. 그는 바다를 배경으로 자연에 대한 경외감, 인간의 의지, 모험과 이국적인 모습 등을 품은 신비롭고 강렬한 그림을 그리며 러시아 낭만주의 예술의 핵심적인 화가가 된다.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강인함. 그가 그린 많은 풍경화 중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은 9번째 파도이다.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저 멀리 태양이 솟아오르며 구름이 불타고 있다. 하늘과 물이 보색 대비를 이루며 대자연의 숭고함을 전달하는 장면은 보는 이가 빨려 들어갈 만큼 강렬하다. 파도의 철썩거림까지 들릴 정도로 압도적인 장면도 잠시, 그림의 하단에는 난파당한 배의 돛대를 부여잡고 간신히 버티는 초라한 인간들의 모습이 보인다. 과학이 발전하기 전 옛 선원들은 자신들의 감각을 통해 폭풍과 밀려들 때의 불규칙한 파도를 몇 단계로 구분했다. 작품의 제목인 9번째 파도는 그중 가장 크고 강력한 파도를 말한다. 9번째 파도가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린 지난밤, 함께했던 동료와 배를 잃고 간신히 버틴 그들 앞에 새벽녘에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위협적인 파도는 멈출 줄을 모른다. 과연 이들은 거친 파도와 망망대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인간은 나약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다. 살아남은 이 중 한 명이 붉은 천을 하늘 높이 들어 어딘가를 향해 흔들고 있다. 저 멀리 캔버스 너머 보이지 않는 곳에 자신들을 구해줄 존재가 있다는 듯 온 힘을 다해 천을 흔들며 소리친다. 그의 필사적인 노력이 비록 부질없다 해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다면 분명 바다를 가르며 비추는 한 줄기 빛처럼 희망은 존재할지 모른다. 바다보다 하늘을 더욱 넓게, 차가운 바다의 색보다 뜨겁게 타오르는 붉은 하늘색을 강조해 그린 화가는 대자연 앞에서 초라하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는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알바 좀스키의 9번째 파도는 자연의 위대함과 그 앞에 선 인간의 강한 의지를 동시에 느끼게 하는 최고의 낭만주의 작품 중 하나이다. 이 작품이 1850년 모스크바에서 처음 전시됐을 때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 이미 많은 바다의 모습을 그린 화가였지만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남달랐고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도 황홀감을 표하며 사람의 마음을 격렬하게 뒤흔드는 영원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라고 극찬했다. 1873년 작품인 무지개도 자연의 힘과 인간 사이의 낭만적인 대립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작품이다. 거친 파도에 자초된 함선을 뒤로하고 살아남은 이들이 군명선에 올라 힘차게 노를 저어 육지를 향하고 있다. 경이로운 자연의 힘에 무력하게 무너진 인간의 창조물과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 거친 파도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강인함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나약한 인간들 앞에 자연은 무지개와 갈매기를 보내 여전히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흔히 인생은 항해와 같다고 말한다. 잔잔한 바다만을 다니는 항해란 있을 수 없다.
순풍을 만나 순조롭게 가는 날도 있지만 잠깐일 뿐이다. 거친 파도와 풍랑이 자주 몰려들고 끔찍한 폭풍우가 닥쳐오기도 한다. 평화롭게만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이바 좀스키에게 바다는 자신의 인생 같은 곳이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 화가는 거친 풍랑이 부는 바다를 떠올렸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을 보는 어렵고 지친 이들에게 경랑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 줄기 비추는 희망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림이란, 예술이란 결국은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사랑받기 위해서,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견디기 위해서 붓을 잡는 사람들의 흔적이죠. 그리고 그 흔적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저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배에 남겨진 누군가와 눈이 마주칩니다. 저는 특히 이반 아이바 좀스키의 9번째 파도 작품에 마음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9번째 파도. 불규칙한 파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그 파도가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린 지는 밤을 지나 간신히 살아남은 동료들과 배를 잃은 그들 앞에 새벽녘에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장면. 근데 그 그림을 잘 보세요. 저기요. 저 여전히 집채만한 파도 속에서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누구도 구해줄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저기요. 저 작은 붉은 천을 하늘 높이 들고 흔들면서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저 작고도 작은 사람들 좀 보세요. 어쩌면 저들이 우리인 것 같지 않나요? 하루하루 거센 파도에 떠밀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도 결코 손에서 놓을 수 없는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는 우리들. 때때로 허무하고 때때로 초라한 몸짓인데 예술은 그 작은 몸짓에게 말을 걸어줍니다. 당신의 깃발은 헛되지 않다고. 당신이 흔드는 그 희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부질 없음 속에서도 손을 뻗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희망이라고. 이 책을 덮는 순간에 조금 더 단단한 내가 되었음이 느껴집니다. 앞서간 화가들의 그림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절망과 투쟁, 기다림과 희망의 흔적이 남아있는 붓질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무님들, 부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깃발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흔들고 있는 깃발이 보일 듯 말 듯 작은 희망일지라도 언젠가는 어디엔가는 반드시 닿을 테니까요. Beneath the starlit sky, our love's secret line, like leaves we soar so high. Beneath the moonlight, soft touch your hand in mine, it gets me every time. Lost in the city lights, our love's electric ride. You make me feel alive. I know July is gone. You make me feel at home in the neon glow. As the leaves change color,
season of love. Beneath an endless night, the world spins around. You're there, ease my mind. Like stars that never die, you and I will shine during the darkest times. As the leaves change color, I dive into you. When summer's fading, there's nothing to do but bask in the glory of the winter sun. Maybe this is the season of love. As the leaves change color, I dive into you. When summer's fading, there's nothing to do but bask in the glory of the winter sun. Maybe this is the season of love. Maybe this is the season.